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수로 영사 우라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다 그죠?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모두가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아무튼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기계재료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도에 대한 걸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FEC 평형 상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재밌겠다 그죠? 이번 강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 바짝 하시고 상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FEC 평형 상태도라는 거는 철과 탄소의 조성 비율과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조직의 관계를 가시화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금속의 결정 구조와 동소변태, 자기변태 이런 거 배웠었다 그죠? 그 내용들을 그래프로 총 망라한 게 상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각 의미들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일반 강의들 보시면은 그래프는 일단 외우는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많은 강사님들이 설명드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에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꼭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철은 알파 철이라고 불러줄 건데요. 이 친구는 BCC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BCC 구조는 충진율이 68% 정도 됐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탄소 원자가 어느 정도 고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 상온 상태에서는 0.08% 정도까지 고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온도가 올라갈수록 철 원자 간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탄소를 알파철 속에 좀 더 많이 녹일 수 있게 됩니다. 최대 몇 퍼센트까지? 0.02%까지. 알파철은 이 이상 가열해도 탄소를 더 녹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알파철의 탄소 한계 고용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0.02% 이상부터는 탄소가 포함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탄소는 이때부터 철원자 3개와 결합해서 Fe3C라는 아주 딱딱한 시멘타이트라는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시멘트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아주 딱딱한 거. 이처럼 시멘타이트 조직도 아주 딱딱한 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이 시멘타이트량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 친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알파철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자리 너무 비좁으니까 너희랑 같이 쓰게 해줘. 대신에 우리가 가진 강도를 나눠줄게. 이러면서 알파철과 이런 느낌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파철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층상 구조가 나타나겠지만 점점 많아질수록 층상 구조가 많이 생기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점, 이 지점이 공석점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탄소량이 0.8%일 때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초 알파철에서부터 알파철 자체의 공간으로 0.08%에서 최대 0.02%까지는 탄소를 알파철 속에 고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탄소가 시멘타이트로 결합하게 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진 시멘타이트는 알파철과 층상 구조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이뤄간다. 처음에는 알파철이 월등히 많지만 탄소량이 증가될 때마다 층상 구조의 비율은 늘어갈 거고요. 이 층상 비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 이 시점을 공석점이라고 불러주고 탄소량이 0.8%일 때 발생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할만하다, 그죠?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모든 구간에 층상 구조로 조직이 형성된 지점을 공석점이라고 해주기로 했다, 그죠? 근데 만약 이 지점을 넘어가면 시멘타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시멘타이트들은 결정립계, 즉 조직의 경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기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제가 층상 구조와 구분 지으려고 색깔을 바꾸긴 했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모두 시멘타이트 층이에요. 근데 이 결정립계 부분도 한계가 있겠다, 그죠? 이 한계 지점까지를 강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11% 지점까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온도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수평을 그리고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왜 이런 거냐면 우리 동서변태 기억하시나요?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속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른 결정 구조로 바뀌는 거를 우리 동서변태라고 불렀다, 그죠? 알파철은 723도에서 FCC 결정 구조를 이루는 감마철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이 지점을 우리는 A1 변태점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이 감마철은 아까 우리 알파철과 시멘타이트의 층상 구조, 펄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명칭들은 다음에 다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기본부터 다지는 작업을 하고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름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을수록 감마철로 빨리 변하게 될 건데요. 그럼 이렇게 공석점 지점에서 가장 감마철이 빨리 생기게 되는 이런 그래프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여기 지점들은 뭔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겠다, 그죠? 괜찮아요. 모든 걸 다 궁금해하세요. 대신에 제대로 배우세요. 우리 시멘타이트 조직이 없고 알파철만으로 혹은 알파철이 최대로 고용할 수 있는 0.02% 이하의 탄소 함량을 가진 철을 순철이라고 불렀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723도에서 감마철로 변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마철이 되기 위해서 온도를 더 올려야겠다, 그죠? 펄라이트 층상 구조는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탄소가 많이 녹아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변태선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지점, 즉 탄소가 0%, 완전히 순수한 순철일 때의 감마철로 되는 변태점을 A3 변태점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름에 별다른 뜻은 없고 밑에서부터 A1, A2, A3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흐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 생겨야겠다, 그죠? 선생님, 723도에서 A1 변태점이라고 하셨고 912도에서 A3 변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A2는 어디 간 겁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질 수 있겠다, 그죠? 우리 변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처럼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결정 구조가 바뀌는 동서변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 구조는 같지만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변태라는 게 있었다. 그죠? 철은 이렇게 768도 지점에서 자성체였던 금속이 금속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A1보다는 높고 A3보다는 낮은 이 지점을 A2 변태점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지점은 자기 변태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리점 또는 퀴리온도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냥 A2라고 하면 될 거를 꼭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발견을 했는데 뭐 저 같아도 라프의 법칙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감마철로 바뀐 철은 FCC 구조로 바뀌면서 탄소가 고용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최대로 2.11%까지 고용시킬 수 있게 될 건데요. 또 우리는 이런 궁금증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BCC 구조보다 FCC 구조가 충진율이 더 높은데 그럼 자리가 더 부족한 FCC가 탄소를 덜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감마철은 2.11%나 고용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빈자리가 있다고 탄소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탄소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의 부피가 100이라고 하면은 부피가 100보다는 커야 탄소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근데 BCC 구조는 대부분이 뭐 60에서 70, 뭐 이 정도의 빈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어도 탄소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거고요. 반면에 FCC 구조는 공간이 많진 않지만 있는 공간들은 탄소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CC 구조인 감마철에서 탄소 고용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죠?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흐름 잡는데 먼저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용은 많이 될 거긴 한데 이 부분이 초과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친구들이 시멘타이트로 바뀌겠다. 그죠? 근데 감마철은 알파철보다 탄소를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시멘타이트 애들이 협상할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시멘타이트들은 이렇게 결정립 쪽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상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화살표를 쳐놓는 거는 펄라이트에서 감마 형태로 바뀌는 걸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감마철이 최대로 고용할 수 있는 탄소량 2.11%라고 했다. 그죠? 이 지점을 경계로 좌측은 강, 우측은 주철이라는 친구로 나뉘게 될 건데요. 이 지점, 그럼 아주 중요하겠다. 그죠? 자, 이쯤에서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탄소들이 철에 고용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순철에 가까운 0.02% 이하의 철을 순철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고 이 지점 이상부터 2.11%까지를 강이라고 불러줄 건데 모든 구조가 층상 구조를 이루는 지점, 즉 탄소량이 0.8%인 지점, 이 지점을 공석강, 일부분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시멘타이트가 부족한 지점, 이 부분을 아공석강, 반대로 시멘타이트가 층상 구조량을 초과해서 결정립계에 쌓이는 이 지점을 과공석강이라고 나눠주게 됩니다. 정리 잘 되고 계신가요? 쉽진 않으시겠지만 한 번만 이해를 해보세요. 정말 기계재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강에서 주철로 넘어갈 때예요. 우리 아까 강까지에서는 이렇게 시멘타이트가 결정립계에 모여 있었다. 그죠? 근데
탄소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탄소들이 시멘타이트를 이루지 않고 탄소 지네들끼리 뭉치면서 이렇게 층상구조 사이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시멘타이트가 아니에요. 흑연이라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이 실제로 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기는 해요. 시멘타이트로 어느 정도 또 있을 수 있지만 편상 흑연 주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흑연이 이렇게 편상으로 나타나 있는 지점을 편상 흑연 주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위치한 흑연들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응력에도 쉽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흑연들을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깨지는 걸 개선해야겠다, 그죠? 오늘은 상태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릴 건데, 최초 철을 용융 상태에서 마그네슘 등과 같은 원자들을 첨가시켜가지고 이 길쭉한 흑연들을 구 형태로 뭉쳐주게 되면서 상태를 개선시켜주게 될 거고요. 이게 그 유명한 구상흑연주철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경계선이 만들어져 있다, 그죠? 이걸 보고 여기도 변태선이구나 하면서 이 지점이 A4 변태선이구나 하면은 틀려요. 이 지점 위로는 감마철 변태가 일어나는 지점이 아니라 녹아서 액체가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변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 이렇게 감마철과 시멘타이트가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곳은 공정점, 즉 정출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출 반응이란 하나의 액체에서 두 가지의 고체가 나오는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공석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통은 냉각 반응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물론 근데 반대 반응도 똑같은 공정 반응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마철과 시멘타이트가 가열돼서 하나의 액체로 나오는 지점, 그 지점도 공정점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즉, 하나의 액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정출되는 지점, 그 지점을 공정점이다 라고 불러줄 거고, 온도는 1130도, 탄소는 4.3%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좌측, 이 구간은 아공정주철, 기준이 된 지점을 공정주철, 마지막 우측, 이 지점을 과공정주철이다 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다 와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감마에서 델타로 바뀌는 지점, 이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먼저 요 지점, 감마가 델타로 바뀌게 되는 이 시점을 변태점이다 라고 말하기로 했었고요. 이때까지 A3 변태점까지 했으니까 이 지점은 A4 변태점이다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델타로 바뀌면서 철의 구조는 다시 BCC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다시 탄소가 많이 못 녹아들겠다, 그죠? 그래도 알파철보다는 높은 온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벌어져서 최대 1% 정도까지 최대로 고용시킬 수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지점, 포정 반응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의 고체와 하나의 액체를 냉각시켰을 때 하나의 고체가 나오는 지점을 우리 포정 반응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체인 델타철과 액체가 있다, 그죠? 이 두 개를 적절한 탄소량으로 냉각시키게 되면은
감마철이라는 한 개의 고체를 얻게 될 거고요. 그 비율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요 지점을 포정점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할만하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반응들을 거쳐가지고 철의 온도가 약 1538도 정도가 되면은 철이 완전히 녹아서 액체로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철의 용융점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와, 어떤가요? 평형 상태도 조금 이해되시나요? 찍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을 조금 후다닥 알려드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윗부분은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형상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초로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시면은 훨씬 더 탄탄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으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FEC 상태도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다, 그죠? 자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었다, 그죠? 여기서 1번 공석점은 알파철과 시멘타이트가 모두 충상 구조로 이루어진 지점, 이 지점을 의미했고요. 이 지점이 A1 변태선과 온도가 일치했었다, 그죠? 온도는 약 723도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A3 변태점과 A1 변태점 사이에서 결정 구조는 바뀌지 않지만은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변태점 있었다고 했었다, 그죠? 이 지점을 A2 변태점 또는 퀴리점이다 라고 불렀고 온도는 약 768도 정도 됐었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 높은 온도는 정출 반응을 뜻하는 공정점, 즉 하나의 액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정출되는 지점이었다, 그죠? 공정점이라고 불렀고 온도는 약 1130도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은 고체가 고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변태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죠? 자, 마지막 포정점은 조금 어려웠는데 하나의 고체와 하나의 액체를 냉각했을 때 하나의 고체가 나오게 되는 지점이라고 설명드렸었다, 그죠? 온도는 약 1495도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1번 공석점이구나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 그죠? 뭐 전체적인 온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래프와 어디가 어딘지 이해만 잘 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 문제는 구상흑연 주철에서 구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림처럼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냉각시키게 되면은 파란색과 같이 편상흑연이 생기게 되면은 쉽게 깨지게 된다고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초 용융 상태에서 마그네슘과 같은 원소를 투입해가지고 편상흑연을 구상흑연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원소들은 세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3개 정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는 팁은 우리 흑연은 새카마타, 그죠? 그래서 흑연을 구상화시켜주는 원소들은 세카마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잘 외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답 찾아보시면은 2번 마그네슘이다 하면 되겠다, 그죠?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순철의 변태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부분들이 순철 지점이었다, 그죠?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순철은 A1 변태점에서 변태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 지점에서 변태가 일어났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과공석강의 탄소 함유량은 이렇게 물었다, 그죠? 그림 보시면은 먼저 강이라는 거는 감마철이 가장 탄소를 많이 고용시킬 수 있는 위치 약 2.11% 이하를 우리 강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이 중에서 펄라이트 층상 구조가 가장 잘 나타나는 0.8% 지점을 공석강이다 라고 했었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좌측은 아공석강, 우측은 과공석강이다 라고 불러주기로 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과공석강을 찾으려면은 여기 지점 0.8에서부터 2.11%까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상태도 문제 풀만 했나요? 사실 상태도 관련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사실 평형 상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무턱대고 외우시기보다는 제 강의 계속해서 돌려서 들으시면서 흐름 잡아가시면은 이후에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평형 상태도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 한번 잡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평형 상태도 하면은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라데뷰나이트 등등 이상한 명칭들 많이 나왔었다, 그죠? 그런 용어들을 상태도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한번 찾아보고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강의 다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